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영상입니다. 비확률 표본 추출 183쪽부터 188쪽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저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했거나 가장 많이 당하는 방식이에요. 비확률. 모 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고르게 뽑으려는 방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편의 표본 추출 방식. 연구 조사자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선착순 몇 명을 모집합니다. 그 다음에 가끔 강의실에 누군가 들어와서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편이잖아요. 그 연구 조사자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학교 내에서도 이 편의 표본 추출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저 길거리에서요. 저 여기 와서 스티커 좀 붙여주시겠어요? 이게 편의 표본 추출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모집단을 어떤 기준에 따라 고르게 뽑은 게 아니고 편향된 거 아니냐. 편향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게 이거 뭐 연구조사자가 이거 자기 편한 대로 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연구조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표본 추출에 따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런 편의 표본 추출 방식을 좀 일반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조사 표본의 개수가 많아야 돼요. 자, 사회과학대학에서도 좀 들어가 보고, 상경대학 들어가 보고, 간호대학 들어가 보고, 자연대학 들어가 보고, 이게 표본이 많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연구조사자가 좀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만약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뭐 하루, 1시간, 2시간 이게 아니라 하루 종일, 며칠 동안, 때로는 한 달 동안 굉장히 꾸준히 있어야 돼요. 근데 한 장소에만 있으면 안 되고, 오늘은 뭐 예를 들어 서울역, 내일은 수원역, 모레는 평택역, 그 다음에 뭐 천안역, 대전역, 진짜 그렇게 편의 표본 추출에 따라서 할 수가 있죠.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게 결국에 희망자라는 것은 연구조사자가 임의대로 그냥 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편의 표본 추출을 표본이 적다 그러면 이게 일반화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이 표본의 개수가 많아져야 돼요. 표본의 개수가 많아져서 어떤 일정한 경향성, 규칙성을 찾아낼 정도가 되면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실에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했을 경우가 대부분 편의 표본 추출 방식입니다. 두 번째, 할당 표본 추출 방식이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건데, 자, 표본의 어떤 조건이 할당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전화조사로 많이 당해봤어요. 자, 선거 여론조사를 해요. 근데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조사원이 저한테 묻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께서는 자, 연령이 어떻게 되시면 1번 20대에서 2번 30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끝까지 안 듣죠. 저 2번 30대요.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1번 20대, 2번 30대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요. 자, 20대 몇 명 채우는 게 할당이 돼 있고 30대 몇 명 채우는 게 할당이 돼 있고 40대 몇 명 할당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연구조사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20대 응답자, 완전히 응답한 20대 응답자 10명을 오늘 채워야 돼요. 근데 재수가 좋아가지고 1시간 만에 20대 응답자 10명을 다 채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전화할 필요도 없지만 해보니까 계속 20대가 나와요. 근데 10명 채웠잖아요. 11번째, 12번째, 13번째 20대 응답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표본이 아니라고요. 표본 넣지 않는 거라고요. 자, 20대가 끝났어요. 30대도 10명을 모으래요. 근데 30대가 이상한 10명이 안 모아져요. 3명밖에 못 모았어요. 7명이 남잖아요. 이 7명 남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할당. 표본이 어떤 기준에, 어떤 조건에 따라 표본이 할당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할당 표본 추출이라고 한다면은 조사원들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어느 특정한 그 대상자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딱 어느 일정한 인원이 채워졌으면 그 다음에 많더라도 버리는 거예요. 의외로 할당 표본 추출이 이게 운의 요소도 커요. 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나한테 할당된 표본 다 채웠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사실 표본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추출 방법에 따르면은 나 아픈 사람, 나 당뇨병이나 간암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통풍이라든가 나는 아픈 사람을 딱 한 명만 찾으면 한 명 찾았어요. 그 옆에 사람도 뭐 똑같은 그 증상으로 아프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할당 표본 추출을 딱 채워진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눈덩이 표본 추출인데 이게 이제 스노우볼 눈덩이가 굴러가면 커지잖아요. 소수의 조사 대상에서 시작해서 점점 그 인원을 늘려가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좀 그 은밀한 연구 또는 비밀을 지켜야 되는 연구 또는 아예 모집단이 딱 그 특정되어 있는 경우요. 자, 모집단이 일반적인 그 뭐 1000명, 2000명, 3000명 이런 모집단이라기보다는 좀 그 개인의 어떤 그 깊이는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연구할 때 일단 한 사람을 찾아요. 한 사람이 연구를 끝나면 그 사람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세요. 또 찾아서 또 들어가요. 또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찾는 거예요. 계속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이지만 연구하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이런 식으로 눈덩이 좀 커진다는 얘기죠. 이런 표본 추출을 이 비슷한 걸 제가 겪어본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내 이름을 이렇게 알고 있지?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저를 만나기 직전에 그분이 저를 소개를 시킨 거예요. 이게 눈덩이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그럼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또 누구를 소개했죠? 그럼 저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연구 조사자 그분이 그때 당시에 학위 논문을 쓰시는 분이었는데 1번이 2번을 소개시키고 저예요. 2번이 3번을 소개해 3번이 4번, 4번이 5번, 5번이 6번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눈덩이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이제 학위 논문을 저한테 보내서 딱 봤는데 10명이에요. 제가 2번인가 그래서 10명이더라고요. 그 다음 뭐 이렇게 인적사항 다 가려놓고 직업, 뭐 나이 이런 것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표본 대상자끼리 몇 명 되지 않으면 알아요. 저는 1번부터 10번 중에 제가 2번이었는데 1번은 뭐 저를 소개시켜준 사람이니까 100% 아는 거고 3번은 제가 소개시켜준 사람이니까 100% 아는 거예요. 4, 5, 6, 7, 8, 9, 10을 모를 것 같았는데 직업하고 나이를 딱 비교해보니까 누군지 알겠어요. 대번 알겠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는 같은 집단의 성격의 사람들이에요. 같은 결을 경험했거나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거나 어떤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10명 뭐 뻔할 뻔짜 10명이요. 이건 뭐 저 이름하고 이름 가려도 직업하고 나이만 딱 있으면 이건 뭐 100% 알 수 있는 사람들이겠더라고요. 이 연구는 그래서 눈덩이 표본 추출을 했구나. 전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확률 표본 추출이 반드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연구조사의 연구 대상의 특성과 주제에 따라서 확률 표본 추출로 해야 될지 비확률 표본 추출로 해야 될지 그리고 연구조사자의 그 어떤 조건 나는 지금 시간과 뭐 이런 게 부족하다 했을 때의 방법 그리고 뭐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거나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경우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표본 추출 방법을 고르시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무턱대고 표본 추출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미 표본 추출 하고 있는데 틀렸다는 걸 알게 되면 모든 거기까지 들어간 모든 그 투입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